안녕하십니까, 김동진입니다. 지금부터 제1회 모의고사 총평 한번 빠르게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모의고사 보신 분들 중에 점수가 잘 나오신 분들도 계실 거고 그렇지 못한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근데 점수가 잘 나온 분들이 남아있는 기간 동안 공부를 열심히 안 해도 실제 시험에서 합격을 할 수 있을까요? 택도 없습니다. 반면에 지금 점수가 좀 저조하신 분들께서 남아있는 기간 열심히 공부하면 합격을 할 수 없을까요? 그럴 리가 없죠. 가능하지요. 따라서 지금은 점수 이 자체가 절대 중요한 게 아니니까 점수 자체에 의미를 두지 마세요. 다만 이 모의고사를 보는 가장 큰 이유는 동일한 내용을 다시 틀리지 않게끔 보완을 하고 노력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까지 한 번 더 꼭 조언을 해드리고 바로 한번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1번 문제부터 보시면 신의칙에 관한 설명 중에서 옳지 않은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묻고 있지요. 자, 먼저 기읍번 지문에 학정채무 끝났습니다. 학정채무의 경우는 사전 변경 원칙에 근거해가지고 해지를 인정하지 않는 게 판례 입장이고요. 불특정 다수 채무에 대한 계속적 보증의 경우는 사전 변경 원칙에 근거한 해지에 대해서 인정하고 있으니까 틀리신 분들 한 번 더 이거 두 개 비교해가지고 꼭 기본서를 확인하시고요. 이번에 보시면 부동산 거래를 할 때의 거래의 상대방 을 같은 경우가 어떠한 사정에 대해서 고지를 받더라면 그런 분양계약 같은 것을 하지 않았을 것임이 경험칙상 명백한 경우가 어떤 경우이더라라고 하는 생각이 드시는 분들은 기본서 펼쳐서 쓰레기 매립장 그리고 대규모의 공동묘지가 설치될 사건 있죠. 이런 경우에는 신의칙에 근거해가지고 알려줄 의무가 인정이 되고요. 따라서 니은번 지문 옳은 지문이고요. 만약에 침묵을 했을 때에는 기망에 해당하기 때문에 사기에 근거해가지고 취소할 수 있다까지 한번 떠올려 주시면 되겠죠. 디귿번 지문입니다. 사전 변경 원칙에 근거해서 해지를 하려면요. 객관적 사정이 필요하죠. 따라서 일방자의 주관적 사정은 포함되지가 않기 때문에 디귿번 지문 틀린 지문이다. 니을번입니다. X 토지의 소유권을 적법하게 취득했던 새로운 소유자 을이 소유권에 기한 물청을 행사했을 때 실효의 원칙에 근거해가지고 제한을 가할 수 있는가 없는가를 볼 때에 을 말고 종전, 그렇죠. 종전 땅 주인 갑이 오랜 기간 동안 권리를 행사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사정은 고려할 바가 아니기 때문에 니을번 지문도 틀린 지문 처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2번 문제 보시겠습니다. 제한 능력자 옳지 않은 것은 무엇입니까? 은근히 1번 같은 게 어려운 질문이죠. 자, 먼저 일용품 구입가치 일상생활에 필요하고 그 대가가 가도하지 아니한 법률 행위의 경우는 맞죠? 피성년 후견인의 경우도 그냥 유효하게 혼자 퍼펙트하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성년 후견인이 취소할 수 없고까지는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일상적인 범위에 대해서 미리 정할 필요는 없는 거죠. 따라서 1번 지문 틀린 지문 처리하시면 되겠고요. 2번 지문입니다. 동의가 있었다고 속임수를 쓴 경우죠. 이랬을 경우에 피성년 후견인이 이렇게 했을 경우에는 원래부터 성년 후견인에게는 실제로 동의권이 없죠. 따라서 실제 동의를 진짜 받고 했어도 여전히 취소할 수 있기 때문에 동의가 있었다라고 뻥쳤을 경우에도 여전히 취소할 수 있기 때문에 2번 지문은 옳은 지문이고요. 제가 항상 2번 지문을 강의할 때 미성년자가 동의가 있었다고 뻥친 경우하고 항상 비교하자라고 하는 부분이 있었으니까 한 번 더 확인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3번입니다. 법인 같은 경우는 미성년 후견인은 될 수가 없겠지만 성년 후견인은 될 수 있으니까 아무런 문제가 없고요. 이렇게 선임됐을 경우는요. 피성년 후견인 갑의 재산상 법률행위에 대해서 포괄적인 대리권을 가지기 때문에 3번 지문도 옳은 지문 처리하시면 되겠습니다.
4번 질문이죠. 18세 넘은 미갑이 월소득 알바 범위 내에서 신용카드를 가지고 구매 계약했을 경우에 월소득이었던 60만 원 범위 내에서만큼은 민법 제6조에 근거한 처분 허락이 있었기 때문에 취소할 수 없다라고 하면 옳은 질문. 항상 비교할 게 취소하는 것은 신의칙에 위반되기 때문에 취소할 수 없다라고 하면 틀린 질문이었으니까 취소할 수 없는 근거를 한 번 더 꼭 구분해가지고 기본서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3번 문제 보시면 부재와 실종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무엇입니까? 1번과 2번은 너무 쉬운 내용이고요. 3번에 보시면 갑의 모가 대리권 없이 갑소유의 X토지에 대해서 매도했다. 무권 대리 행위죠. 대리권이 없으니까. 그럼 이러한 무권 대리 행위에 대해서 추인을 하는 것도 매도하는 게 처분 행위니까 추인하는 것도 처분 행위에 해당하는 거죠. 따라서 법원에 의해서 선임된 재산 관리인 을 같은 경우는 처분 행위를 할 때 법원의 허가가 필요하고요. 만약에 법원의 허가 없이 추인했을 경우에는 효력이 생길 수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3번 지문, 옳은 지문 처리하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4번은 민법, 민소 항상 하는 거 제일 끝에 보시면 당연 무효 판결로 보는 것이 아니고 우리 판례는 소송 절차에서만큼은 실종기간 만료 시가 아니고 실종 선고 시에 사망한 것으로 처리하는 예외적인 법리가 있다까지 떠올려가지고 한 번 더 문제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4번 질문 가시겠습니다. 갑법인은 3명의 이사 을병정이 있습니다.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무엇입니까? 다른 직렬 시험 기출문제거든요. 최신. 자, 문제가 좋습니다. 기읍번 가시면 을병정이 갑법인의 사무에 대해서 대표를 할 때 대표는 원칙적으로 정간의 별도의 정함이 없었을 때에는 각자 대표의 원칙이 적용되죠. 따라서 대내 사무집행과 혼동하시면 안 됩니다. 그럼 기읍번 지문에 보시니까 원칙적인 경우에 대해서 묻고 있네. 그러면 공동으로 하는 게 아니고 각자 대표가 원칙이기 때문에 기읍번 지문은 틀린 지문이구나. 니은번 지문 또 쉽네요. 정간에 의해서 대표권 제한을 가했습니다. 근데 등기하지 않았네요. 그러면 무제한서를 또 올려주시면 되죠. 그러면 법인 같은 경우는 제3자의 악의인 경우에도 대항할 수 없고 선악불문하고 대항 못하니까 선의인 경우도 대항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악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게 아니니까 니은번 지문 또 틀린 지문 처리하시면 되겠습니다. 디귿번입니다. 병이 바쁘면 제3자에게 일을 조금 맡길 수는 있죠. 하지만 포괄적으로 일을 맡길 수는 없는 것이고 특정된 사무에 한해서 맡길 수가 있죠. 따라서 포괄적으로 일을 맡겼을 때에는 처음부터 무효인 것이기 때문에 그자가 했던 대행위는 별도의 특별한 사유가 없다면 갑법인에게 효력이 미치지 않기 때문에 디귿번 지문 또 틀린 지문 처리하시면 되겠습니다. 1번 지문 또 틀리시면 절대 안 됩니다. 갑토지를 정의 매수한다. 갑법인의 토지를 대표이사 중에 한 명이었던 정의 매수를 하는 것은 이해 상반 행위에 해당하죠. 따라서 이런 경우에는 정 같은 경우는 대표권이 없음으로까지는 맞습니다. 근데 제일 끝에 보시면 이렇게 법인과 대표자 사이에 이해 상반이 됐을 경우는 임시이사에 대해서 선임하는 문제가 아니고 특별 대리인을 선임하는 문제였죠. 따라서 1번 지문은 틀린 지문이고요. 임시이사는 결혼 등이 있어가지고 법인한테 손해가 생길 염려가 있었을 때가 임시이사니까 항상 임시이사와 특별 대리인을 구분해가지고 문제 푸시면 되겠습니다. 5번 문제를 보시겠습니다. 계약 등의 취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무엇입니까? 1번 승계인, 즉 포괄 승계인, 상속인 같은 분들도 당연히 아버님의 취소권을 상속받아가지고 행사할 수 있다기 때문에 1번 지문 틀렸고요. 그 다음에 2번 지문은 제가 항상 강조하지만 취소할 수 있는 날로부터 3년이 아니고요. 취소의 원인이 종료해가지고 추인할 수 있는 날로부터
3년이기 때문에 2번 지문 또 틀린 지문인데 요 2번 지문 같은 경우는 틀리신 분들은 조금은 반성을 하시고 이제 수업 시간에 제가 엄청 강조하는 조문 중에 함정 파는 내용 같은 경우는 반드시 한 번 더 기본서를 보시면서 반복해서 암기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3번 지문 가시면 미가 동의 없이 단독으로 했던 계약 같은 경우를 법정 대리인이 추인한다. 그러니까 친권자 등이 추인을 하는 경우에는 다시 미성년자가 추인하는 경우에는 취소의 원인이 종료하고 난 뒤에 했을 때 효력이 있기 때문에 성년자가 되기 전에 추인했을 때에는 효력이 없죠. 하지만 그의 친권자 같은 법정 대리인 같은 경우는 취소의 원인이 소멸하지 않아도 적법하게 추인할 수 있기 때문에 3번 지문 또 틀린 지문 처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4번입니다.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가 적법하게 취소가 됐습니다. 그럼 취소가 됐으니까 민법제 141조 본문에 근거해가지고 계약 등이 소급해서 무효가 됐을 거예요. 그 무효가 된 거에 대해서 추인하는 것이기 때문에 취소할 수 있는 행위의 추인이 아니고 민법제 139조에 의해서 인정되는 무효 행위의 추인이 될 겁니다. 그렇게 무효 행위에 대해서 추인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취소의 원인 자체가 소멸, 종료하고 난 뒤에 했을 때 효력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4번 지문 또 옳은 지문 처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6번 문제 소멸시효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무엇입니까? 1번 지문 공사도급계약에서 보수청구권 그러니까 수급인이 이를 다 끝냈을 때 공사대금 주세요라고 하는 공사대금 지급 청구권을 말하는 거죠. 요것의 지급 시기 같은 경우는 특약이나 별도의 간섭이 없었을 경우에 공사도급계약의 체결 시간이죠. 공사 마쳤을 때. 공사를 마친 때부터 이행기가 도래하고 그때부터 소멸시효 진행이 이루어지고요. 여기 나중에 여러분들 유치권 가가지고 유치권 파트에서 그 압류라고 하는 쟁점이 있거든요. 거기에 연결되는 부분이니까 미리 한 번 더 꼭 정리해 두시고 2번은 그냥 한번 해설지 보시면 되겠고요. 3번 지문 신축 중인 건물에 대해서 매매 계약에 의해서 발생된 이전 등기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건물이 완공되기 전까지는 법률상 장애가 존재하는 것이기 때문에 건물이 완공됐을 때부터 소멸시효 진행이 이루어지므로 3번 지문 또 옳은 지문. 4번도 아주 중요한 지문이죠. 갑이 매도인이고 을이 이제 매수인입니다. 이때 갑이 이제 을한테 매매대금 채권을 가지고 있었을 때 상대방 을에게 동의안건이라고 하는 것이 있다 하여도 갑은 을에게 반대급부를 제공하고 을의 동의안건을 소멸시킨 다음에 매매대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냥 이 대금 채권의 원래 지급기일 이행기가 지나게 되면 상대방에게 동의안건이 있다 해도 그냥 소멸시효 진행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4번 지문 또 옳은 지문 처리하시면 되겠습니다. 7번 문제 봅시다. 다음 등기의 추정력에 관한 설명이지요. 1번 지문 가시면 소유권 이전 등기가 확정 판결에 의해서 말소가 됐는데 그 뒤가 중요하죠. 그 뒤에 판결이 재심 등에 의해서 취소가 된 경우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경우에는 말소 자체가 잘못된 거죠. 잘못된 말소이기 때문에 말소된 등기 명의자 갑이 여전히 적법하게 그 X 토지에 대한 소유주로서 추정되기 때문에 1번 지문, 옳은 지문 처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2번 지문이지요. 근저당권 설정 등기가 격려가 돼 있었을 때도 그 피담보 채권을 성립시키는 법령의 존재는 추정되지 않는 거죠. 추정되지 않기 때문에 존재한다라고 하는 자 측에게 주장 증명 책임이 있기 때문에 2번 지문 또 옳은 지문. 3번 지문입니다. 등기 명의자 갑이 있고 상대방 을이 있었을 때 일단 갑 명의로 등기가 돼 있으면 갑은 가만히 있으면 되죠. 그래서 갑이 뭔가 더 잘해보기 위해 가지고 등기부하고 나와 다른 원로서 등기 명의를 취득했다라고 주장했다 하여도 그 주장 사실이 인정되지 않는 것만 갖고는 깨어지지 않기 때문에 3번 지문은 틀린 지문 처리하시면 되겠습니다.
4번 지문 또 이제 X 토지가 있고 등기부 1번 갑, 2번 을 이렇게 소이등이 돼 있었다 합시다. 이랬을 때 을의 등기의 추정력이라고 하는 것은 전 등기 명의인 갑에게도 효력이 미치는 거죠. 따라서 갑이 을을 상대해서 을 명의의 소유권 이전 등기에 대해서 말소를 청구하려면 왜 무효인가에 대해서 원고 갑에게 주장 증명 책임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4번 지문 또 옳은 지문 처리하시면 되겠습니다. 8번 문제입니다. 갑이 X 동산을 을에게 매도하고 대금 지급받은 이후에 현실적으로 인도까지 마쳤다.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을 다 고르면 무엇입니까? 갑이 적법하게 착오에 근거해가지고 매매 계약을 취소했을 경우는 갑하고 을 사이에서 이루어진 매매 계약이 민법제 141조 본문에 근거해가지고 소급 무효가 되지요. 요랬을 때에는 상대방 을이 아무리 선의이고 무과실인 경우라 하여도 을 같은 경우는 민법제 249조에 근거해가지고는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기 때문에 기읍번 지문은 틀린 지문이다. 해서 선의 취득이라고 하는 것이 인정이 되려면 물권 행위가 무효일 뿐이지 갑하고 을 사이에서 이루어진 채권 계약 자체는 유효했을 때 이제 나머지 요건을 구비했을 때 이사구가 가능하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사안의 경우는 갑하고 을 사이의 매매 계약이 취소에 의해서 소급 무효가 됐기 때문에 유효한 경우가 아니니까 을이 이사구를 통해서는 취득할 수가 없으므로 기읍번 지문 틀린 지문. 니은번 또 매우 중요하죠. 착오하고 담보 책임의 경합을 인정하는 게 판례의 입장이었습니다. 따라서 매도인의 담보 책임의 성립 여부와 관계없이 그냥 착오에 근거해가지고 취소한 다음에 민법 제741조에 근거해가지고 이미 지급했던 매매 대금 등에 대해서 반환 등을 청구할 수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니은번 지문 또 틀렸다. 디귿번입니다. 을이 병한테 X 동산에 대해서 매도하고 인도했을 때도 갑 같은 경우가 취소의 의사표시를 할 때는 상대방이 이미 을로 확정됐을 때는 을한테 하는 거죠. 따라서 병한테 하는 게 아니고 을한테 하는 거기 때문에 디귿번 지문 또 틀린 지문이고요. 이제 리을번 지문 같은 것들이 이제 결국 민법을 반복해서 계속 중요한 내용을 공부해야 될 내용이죠. 이유죠. X 동산 소유권을 취득했던 을 같은 경우가 병의 부탁을 받고 병의 채무를 담보하기 위해서 병의 채권자 정에게 유효하게 질권 설정을 했다라고 했을 때 이제 민법 해독을 많이 하시게 되면 여기 있는 을이 당연히 이제 물상 보증인이란 점을 충분히 캐치할 수가 있죠. 이랬을 때 을이 병을 상대해가지고 사전구상권 행사할 수 있는가 없는가. 물상 보증인의 경우는 원칙적으로 이미 변제 등을 했을 때 사후 구상권만 행사할 수 있는 게 원칙이기 때문에 사전 구상권을 행사할 수가 없으니까 리을번 지문 또 틀린 지문 처리하시면 되겠습니다. 9번 지문입니다. 다음 첨부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무엇입니까? 제가 이제 1번 또 수업 시간에 강조를 많이 했던 내용이죠. 절대 속지 마라. 그래가지고 부동산 X에 부합된 Y라고 하는 물건이 있다 합시다. 분리복구가 불가능해가지고 독립성 자체를 상실해가지고 구성 부분이 됐다까지 했을 때에 제 수업을 들은 분들은 이거 강한 부합에 대해서 묻는 거구나. 그런 장난질 해도 속지 말자. 이렇게 강한 부합이 됐을 때는 그 타인 을이 권원에 의해서 부합을 시켰다 하여도 그러니까 타인에게 권한이 있든 없든 관계없이 강하게 부합이 됐을 때는요. 무조건 저 X 건물의 소유자 갑 소유가 돼버리는 거죠. 따라서 부합시킨 것이 아닌 이상이 아니고 타인이 권한에 의해서 부합을 했던 안 했던 관계없이 그 Y라고 하는 물건의 소유권 자체는 이제부터 X 건물의 소유자 갑에게 기속이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1번 지문은 틀린 지문 처리하시면 되겠습니다. 2번 지문입니다. 지상권 설정했던 땅 주인 갑으로부터 토지 이용에 대한 권리를 취득했다 해서 땅이 이렇게 있었을 때 A가 땅 주인이고 B가 일반 지상권자인 경우라면 요 A는 더 이상 토지에 대한 사용 수익권이 없죠.
따라서 A의 승낙을 받고 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고 했습니다. 따라서 A가 C한테 승낙을 해가지고 C가 나무를 심었을 경우에도 요 A의 승낙 같은 경우는 동조 단서에 있는 건원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2번 지문도 옳은 지문 처리하시면 되겠습니다. 3번임이죠. 민법 제261조에 근거해가지고 보상 청구를 할 때는 부당이득 파트에 있는 조문에 의하여라고 돼 있기 때문에 부당이득의 요건 충족이 다 필요한데 여러 요건 중에서 우리 시험 문제에서 출제가 되는 요건은 이제 법률상 원인에 관한 부분이었죠. 법률상 원인이 있는가 없는가. 한 번 더 복습할 때 철강 사건 더하기 소유권, 유보부, 매매까지만 하면 이제 필기노트에 다 있으니까 한 번 더 이 내용 또 정리를 하시고요. 4번 또 그냥 한번 해설지 보시고 문제 푸시면 충분할 겁니다. 10번 문제입니다. 근질권이고요. 제3자 때문에 집행 절차 개시가 됐을 때는요. 우리 판례가 절충서를 취한다라고 제가 항상 설명을 드리는 부분이죠. 따라서 은행 같은 질권자가 그 집행 개시의 사실을 알게 됐을 때 확정된다. 1번 지문, 옳은 지문. 그러면 이때가 이제 확정된 시기라면 그 이전에 발생됐던 원금까지는 질권에 의해서 담보 범위 안에 포함이 될 수 있겠지만 이미 확정되고 난 뒤에 생겼던 원금의 경우는 근질권 담보 범위 안에 포함될 수 없다까지도 함께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2번 지문 가시면 임대차 계약서 같은 경우는 채권 증서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보증금 반환 채권에 대해서 질권 설정을 하는 과정 중에 임대차 계약서가 있었을 때 교부하지 않아도 유효하게 채권 질권의 설정이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2번 지문도 옳은 지문. 3번 지문도 지명 채권을 가지고 질권 설정했을 경우에는 여기 있는 설정자가 제가 아주 많이 강조했지만 저기 있는 채권 양도 파트로 가면 채권 양도인과 매우 유사한 지위에 놓이는 거다 해서 설정자가 통지를 하거나 맞죠? 그 병 같은 경우가 승낙하지 아니하면 대항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3번 지문도 옳은 지문 처리하시면 되겠습니다. 4번 지문 가시면요. 병이 제3채무자, 그 다음에 을 같은 경우가 채무자, 갑이 채권자라고 한번 해봅시다. 자, 제3채무자 병 같은 경우가 을이 갑한테 질권 설정을 하니까 승낙을 했습니다. 근데 그 뒤에 갑하고 을 사이에 질권 설정 계약에 대해서 합의 해지가 됐을 경우에는 요때 을이 다시 이제 병한테 병아 다시 나한테 돈 주면 된다라고 대항할 수 있으려면 질권 설정자가 제3채무자에게 통지된다 한번 끊어주신 다음에 제가 채권 양도 파트를 강의를 할 때에 강조했지만 넘어갈 때는 을이 통지를 하는 거지만 제 채권 양도 이미 넘어가고 난 다음에 다시 한 번 더 돌아왔을 때는 채권 양수의 명의로 통지가 이루어진다라고 했던 부분을 떠올려 주시면 되겠죠. 따라서 을이 다시 자기에게 채권 자체가 완벽히 복귀했음에 근거하여 병한테 대항하려면 질권 설정자가 통지를 하는 게 아니고 누구? 갑이죠. 질권자. 그래서 채권 양도의 경우라면 채권 양수인과 매우 유사한 지위에 있는 이제 갑 같은 경우가 통지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설정자가 하는 게 아니니까 4번 지문은 틀린 지문 처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제가 여러 직녀 같은 거 강의할 때 시험 문제를 출제를 해보면 많이 틀리는 부분이기 때문에 조금 조심해가지고 그러니까 알면서도 당할 수가 있는 부분이니까 조금 조심해서 반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11번 문제 보시면요. 피담보 채권의 확정에 관한 설명이다.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무엇입니까? 2번 문제 보시면 존속기간 등에 대해서 결산기의 정함이 없는 경우죠. 자, 먼저 비교해가지고 결산기의 정함 등이 있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그 결산기 등이 도래했을 때부터 확정이 되는 거고 예외적으로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그러니까 별도의 더 이상 거래 등에 대해서 계속할 의사 등이 없고 등등등의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그 이전에 피담보 채권을 확정시키고 변제한 다음에 말소 청구할 수 있죠. 그런데 이 2번 지문처럼 처음부터 결산기의 정함이 없는 경우에는 하나가 아니죠. 그냥 언제든지 해제하고 변제 등을 한 다음에 설정 등기에 대해서 말소 청구할 수가 있는 거기 때문에 2번 지문 틀린 지문 처리하시면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그냥 보시면 되고요. 12번 또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무엇입니까? 요 1번 같은 거 절대 틀리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냥 조문에 대해서 암기를 하는 거고, 암기는 지능의 문제가 아니고 반복 정성의 문제죠. 따라서 채무의 성질 등에 근거해 가지고 변제할 장소를 정하지 않았을 때는 특정물의 임도 같은 경우는 채권자의 현 주소가 아니라 채권 성립 당시에 그 물건이 있던 장소에서 이제 이루어지는 거기 때문에 1번 지문 틀린 지문 처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3번 문제 봅시다. 다음 변대위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무엇입니까? 먼저 1번 보시면요. 피담보 채권의 일부에 대해서 변제했을 때 이전되는가를 물었을 경우 피담보 채권이 아직까지 확정되지 않는 동안은 이전되지 않고 있다가 맞죠? 나중에 추후에 피담보 채권이 확정되면 그때 비로소 이전이 되죠. 따라서 1번 지문은 옳은 지문이고요. 2번 지문에 보시면 일부에 대해서 대위 변제한 자 같은 경우도 구상권 확보하기 위한 범위에서 변대위를 할 수가 있는 거죠. 따라서 채불에 근거해 가지고 계약에 대해서 해지하거나 해제권이라고 하는 것은 구상권과 무관하죠. 구상권과는 무관하다. 따라서 본래 채권자 값만 행사할 수가 있는 것이지 대신 변제했던 병 같은 경우는 행사할 권리가 아니기 때문에 2번 지문도 옳은 지문 처리하시면 됩니다. 3번 지문에 보시면 이행인수위 같은 경우는요. 이제 갑이 채무자고 을이 채권자고 병이 이행인수인이었을 때 병이 채권자 을에게 변제를 하지 아니하면 갑으로부터 법적 책임을 질 죄에 있기 때문에 이 병 같은 경우도 변제할 정당한 이익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 맞죠? 따라서 법정대위에 해당하죠. 법정대위. 따라서 채권자 을의 승낙 없이도 당연히 대위할 수 있기 때문에 3번 지문도 옳은 지문 처리하시면 되겠습니다. 4번은 제가 수업 시간에 하도 많이 강조해서 보증인 병이 있고 제3취득자 정이 있었을 때 병과 정 사이에서 병이 변제를 먼저 하고 병이 먼저 변제를 하고 그 뒤에 정이 들어왔을 경우에는 병이 정한테 대위를 주장하려면 부기 등기를 미리 했었을 때만 대위를 주장할 수 있었죠. 반면에 병이 먼저 들어오고 그 다음에 병이 변제했을 경우에는 병이 그냥 정한테 별도의 부기 등기 없이도 대위를 주장할 수 있었다. 따라서 보증인 병의 채무에 변제하고 정의 부동산 권리 취득 중에 무엇이 먼저인지와 관계없는 게 아니고 관계 있다죠. 따라서 4번 지문 틀린 지문 처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4번 가시면 상계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무엇입니까? 1번 같은 경우는 서로 대립하고 있는 채권이 아니기 때문에 상계가 될 수 없다까지도 쉽게 확인할 수 있겠고요. 2번 지문 가시면 보증인의 사정구상권에는 채무자에게 면책의 항변권이 붙어 있죠. 따라서 면책의 항변권을 포기했다는 등의 특별한 사유가 없었을 때에는 상계할 수 없는 게 원칙이니까 2번 지문 옳은 지문이고요. 3번 지문은 제가 항상 요거는 그림 그려서 봐라. 갑이 있고 을이 있었을 때 갑이 을에게 X 채권 가지고 있고 을이 갑한테 Y가 있고 을이 상계를 한다라고 한번 전제하면 상계하는 을이 변제자이고요. 그 다음에 갑 같은 경우가 변제 수령자까지 기억하시고요. 따라서
을이 상계하는 경우에 이 Y 채권 같은 경우가 자동 채권이고 요게 수동이다까지도 충분히 잡아지겠죠. 그러면 지정 충당의 경우에는요. 변제자가 1차니까 을이 1차고 그 다음에 갑이 2차다까지 해놓고 지문을 보게 되면 수동 채권의 채권자가 아니죠. 자동 채권인 Y 채권의 채권자인 을 같은 경우가 1차적으로 지정을 하는 거고 한번 끊고 다음으로 자동 채권인 Y 채권의 채무자인 갑이 2차적으로 지정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3번 지문도 틀린 지문 처리하시면 되겠습니다. 4번 지문이죠. 채권 일부에 대해서 양도가 됐을 때는요. 누구에게나 채무자 을 같은 경우는 상계할 수 있는 것이고요. 채권 양수인이 제3자에 대한 요건에 대해서 갖췄다 하더라도 양도인에게 간 부분에 대해서 먼저 상계할 필요 전혀 없이 채무자 을 같은 경우는 5천만 원 가지고 갑한테도 상계 주장할 수 있고 병한테도 할 수 있고 결국 을이 자기 결정에 의해서 처리가 될 부분이기 때문에 4번 지문도 틀린 지문 처리하시면 되겠습니다. 5번입니다. 갑이 자기 소유 토지에 대해서 을과 매매 계약하면서 이행지체에 근거한 손해배상액의 애정에 합의를 했다. 을 이행지체에 근거해가지고 갑이 을한테 손배 청구하는 경우의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을 다 고르면 무엇입니까? 기읍번하고 니은번을 반드시 구분하자. 손해배상액의 애정액의 금액을 지급 청구를 하려면 객관적인 채무 불이행 사실의 증명은 필요합니다. 따라서 갑이 을의 이행지체에 대해서 증명하지 못했을 경우라면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가 아니고 없다기 때문에 기읍번 지문 틀린 지문. 반면에 어차피 약정했던 손해배상 애정액에 대해서 지급을 청구할 것이기 때문에 채무자 을 같은 경우는요. 갑이 자기한테 청구했을 경우에 자기에게 기책사유 없음에 대해서 증명했을 경우라면 지급책을 면할 수 없다가 아니고 면할 수 있다기 때문에 니은번 지문은 또 틀린 지문이다. 따라서 결국은 을의 이행지체 존재는 갑이 증명 책임을 지겠지만 갑의 손해액에 대한 증명을 할 필요가 없는 것이고 니은번 지문 가시면요. 다시 을 같은 경우는 자기에게 고의가실 없음에 대해서 증명하게 되면 면책될 수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요거 두 가지 노트에 잘 있으니까 구분해가지고 한 번 더 꼭 복습을 하시고요. 디귿번 지문 가시면 을 같은 경우는 갑에게 손해가 없었음에 대해서 증명하여도 지급 책임을 면할 수 없고요. 같은 취지죠. 더 적다는 것을 증명해도 감액도 받을 수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디귿번 지문 또 틀린 지문이다. 리을번 지문 속으시면 안 됩니다. 손해배상액의 애정에 합의를 하여도 다른 해제권 행사들은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지요. 따라서 갑이 을에게 을의 이행지체에 근거해가지고 상당 기간을 정해서 이행을 최고하고 또 을 같은 경우가 그 상당 기간 내에 이행을 하지 않았을 때는 지체에 근거해가지고 해제권 당연히 행사할 수 있기 때문에 리을번 지문은 옳은 지문이고 미음번 지문이었죠. 애정액 같은 경우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 추가 청구를 특수한 판례, 하자, 보수, 보증금 사건을 제외하고는 추가 청구할 수 없다고 보는 게 판례의 입장이었죠. 따라서 미음번 지문도 옳은 지문 처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16번 문제 보증계약이다. 옳지 않은 것은 무엇입니까? 2번 지문이죠. 보증인 병은 주채무자 을의 항변으로 채권자 갑에게 대항할 수 있고까지는 맞죠. 그런데 주채무자 을이 상계권을 가지고 있었을 때는 보증인이 대신 상계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채권자 갑이 상계권을 가지고 있었을 때는 비록 갑이 상계하지 않고 있다 하여도 보증인 병 같은 경우는 그것을 이유로 이행을 거부할 수가 없지요. 따라서 주채무자 을이 상계권 가지고 있는 경우와 혼동하지 말고 더 나아가서 갑이 상계권 행사할 것인가 말 것인가는 갑 자기 자유의사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보증인 병이 뭐라고 할 문제가 절대 아니었습니다. 그러므로 보증인 병 같은 경우는 보증한 채무의 이행을 거부할 수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이번 지문은 틀린 지문 처리하시면 되겠습니다. 3번 지문 가시면 보증인 병이 주채무자 을에게 구상권을 행사하려면 자기 출제에 근거해가지고 주채무를 소멸시켰을 때만 가능하다. 따라서 보증인 병이 채권자에게 보증 채무에 대해서 이행을 했을 때 이미 그 이전 단계에서 타인이 이미 다 갚았다는 등의 사유에 근거해가지고 결국 보증인 병이 자기 출제에 근거해가지고 변제한 것이 아니었을 때는 채권자 갑과의 사이에서 민법 제741조에 근거해가지고 처리할 문제이지 주채무자 을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3번 지문도 옳은 지문, 4번 지문도 사전구상권에 관한 문제였고요. 주채무자 을 같은 경우는 채권자가 비록 자기에게 변제기에 대해서 허여했다 하여도 그것으로 보증인 병한테 대항할 수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수탁보증인 병 같은 경우는 본래 채무의 이행기가 도래하고 난 뒤에는 사전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까지 문제를 푸시면 되겠습니다. 17번 문제입니다. 채권 양도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무엇입니까? 2번 지문 가시면 지명채권의 양도 통지가 제일 처음에는 확정일자 없는 증서에 의해서 됐죠. 그래가지고 제3자에 대한 대항력 민법 제450조 제2항을 의미합니다. 갖추지 못했다 하여도 나중에 확정일자를 얻었을 경우에는 그때부터죠. 확정일자 구비했을 그때부터 제3자에게 대항력을 취득하는 것이지 소급하는 것은 아니었기 때문에 이번 지문 또 틀린 지문 처리하시면 되겠습니다. 3번 지문 가시면 통지는 양도인이 채무자한테 하는 거지 양수인이 하는 건 아니었습니다. 따라서 양수인 같은 경우가 통지했을 경우라면 별도의 대리, 현면 등의 특별한 사유가 없었을 경우라면 채무자에게 대항할 수가 없기 때문에 3번 지문 옳은 지문이고요. 4번 지문입니다. 양도 통지만 있었을 경우 가만히 있었던 채무자의 법적 지위가 불리하게 바뀌면 안 되기 때문에 채무자 을 같은 경우는 통지를 받기 전까지 양도인 갑한테 있었던 각종 대항 사유가 있었을 때는 양수인 병에게도 대항할 수가 있기 때문에 4번 지문도 옳은 지문 처리하시면 되겠습니다. 18번 지문입니다. 채무 인수의 효력이 인정되기 위해서 채권자의 승낙을 요하는 것은 면책적 채무 인수의 하나고 한번 끊으신 다음에 이 말이 변존적 채무 인수의 경우에는 변존적 채무 인수 계약의 효력이 생기기 위한 차원에서는 채권자의 승낙이 필요 없기 때문에 여기까지는 별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다른 별도의 의사 표시가 없었을 경우는요. 채권자의 승낙이 있었을 때부터 장래가 아니고 이 경우는 소급표가 인정이 되기 때문에 1번 지문 틀린 지문 처리하시면 되겠고요. 2번 지문 가시면 법률상 관계없는 제3자는 채무자가 반대했을 경우에 면책적으로 인수할 수 없기 때문에 2번 지문 옳은 지문이고 항상 이 2번 지문은 변존적 채무 인수하고 비교해가지고 정리를 꼭 하시면 되겠습니다. 3번 지문 읽으시면 되고 4번 지문의 경우 제가 항상 수업 시간에 X 그리고 Y 가지고 설명하는 부분이니까 한 번 더 꼭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19번 가시면 제3자를 위한 계약이다.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무엇입니까? 면책적 채무 인수하고 이행 인수 같은 경우는 기존 채권자에게 좋을 게 전혀 없기 때문에 채권자 제3자를 위한 계약에 해당하지 않고요. 변존적 채무 인수 중에서 원래 채무자하고 인수인 사이에서 계약을 했을 경우에만 채권자 3자를 위한 계약에 해당하는 것이기 때문에 두 개 잘 비교 정리하시고요. 2번 질문입니다. 제3자를 위한 계약에서 수익의 의사표시를 했던 채권자의 경우는 제3자의 경우는 채권자의 지위는 인정이 되겠지만 계약의
당사자의 지위는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체불 등이 있었을 때도 해제권은 행사할 수가 없겠지만 손해배상 청구권은 행사할 수가 있었죠. 그래가지고 제3자가 손해를 입었을 경우에는 낙갑 같은 경우는 제3자 병에게 손해배상을 해줄 의무는 인정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번 지문은 옳은 지문 처리하시면 되겠습니다. 3번 지문입니다. 제3자 수익자가 수익의 의사표시를 하고 난 뒤에는 원칙적으로 요약자 을하고 낙갑 사이에서 합의에 근거해가지고 그 제3자 병의 지위를 소멸시킬 수 없는 게 원칙이죠. 다만 예외적으로 제3자 병의 동의가 있었거나 미리 그렇게 할 수 있다고 유보했을 경우라면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함으로써 소멸시킬 수 있기 때문에 3번 지문도 틀린 지문 처리하시면 되겠고요. 4번 또 아주 중요한 내용이었죠. 제3자 병이 수익의 의사표시를 하고 난 뒤에도 요약자 을 같은 경우는 갑을 상대해가지고 갑아 어서 병에게 이행을 해라 라고 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기 때문에 4번 지문도 틀린 지문 처리하시면 되겠습니다. 20번입니다. 담보 책임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무엇입니까? 1번이죠. 건축할 수 없는 것은 매매 목적물 물건의 하자이지 권리의 하자가 아니었죠. 따라서 물건의 하자 법률상 제한은 물건의 하자에 해당하고 따라서 민법제 580조에 근거해가지고 경매를 통해서 목적물을 취득했을 경우라면요. 담보 책임을 물을 수가 없는 것이 원칙이다까지는 세트니까 꼭 기억해 두시고요. 2번 가시면 요만큼 읽으니까 민법제 576조에 관한 부분이고요. 절대 틀리면 안 될 내용입니다. 민법제 576조의 경우에는 악의의 매수인은 해제권도 행사할 수 있고 손해배상 청구권도 행사할 수 있다기 때문에 2번 지문 틀렸고요. 이거는 이제 민법제 570조하고 혼동을 유발시키는 내용이니까 꼭 한번 다시 정리를 하시고요. 그 다음에 3번 가시면 물건의 하자의 경우는 알고 1년이 아니고 빨리빨리 확정시키기 위해서 6개월이니까 3번 지문 또 틀렸고요. 4번 가시면 일부 타인 권리 매매의 경우에 대금 감액 청구권은 선의의 매수인하고 악의가 있었을 때 악의의 매수인도 감액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제가 강의할 때 가필까지 해라라고 했던 부분이니까 그 담보 책임 파트 제일 앞에 보시면 악의의 매수인이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경우 1번, 2번, 그 밑에 3번에 이 내용이 있거든요. 따라서 4번 지문 또 옳은 지문이고 반드시 다시 한 번 더 민법 동행책 펼쳐가지고 그 암기사항 되어 있는 부분들 확인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21번 문제 봅시다. 위임계약 옳지 않은 것은 무엇입니까? 위임계약에서 1번 지문은 조금 조심해야 될 지문입니다. 일반 갑이 상대방 을의 불리한 시기에 위임계약을 해지했을 때 부득이한 사유로 해지했을 경우에는 배상 책임을 안 지는 거고 불리한 시기에 부득이한 사유 없이 해지했을 때는 그때 이제 예외적으로 손해배상 책임을 지는 거기 때문에 1번 지문은 사유 없이가 아니고 사유로 해지한 경우니까 배상 책임을 지지 않기 때문에 1번 지문은 틀린 지문 처리하시면 되겠고요. 4번 지문 같은 경우에는 보증금 반환 청구권, 양도 사건하고 묶어가지고 원칙적으로 피보전 채권이 금전 채권인 경우에는 채무자의 무자력이 필요한 게 원칙인데 예외 판례 여러 개 중에 딱 2개거든요. 그래서 키워드로 대변제 청구권하고 보증금 반환 청구권, 채권, 양도가 된 사건 이 2가지를 키워드로 딱 암기를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22번입니다. 임대인 갑과 임차인 을은 X주택에 대해서 존속기간이 2년이고 보증금 1억 월차임 50으로 해가지고 임대차 계약을 했다. 계약 당일날 갑은 을에게 X주택을 인도했고요.
을도갑한테 보증금을 다 지급을 했다. 옳지 않은 거 다 고르면 무엇입니까? 기읍번 임대차 계약 기간 만료 종료일 불구하고 임대인 갑이 보증금을 안 주니까 임차인 을이 동의한 건에 기초해 가지고 X주택을 점유하면서 계속 수익까지 했을 경우에 동의한 건하고 유치건의 경우는 적극적인 사용 수익건은 아니기 때문에 갑이 을에게 불법행위에 근거한 배상 책임은 물을 수가 없겠지만 민법 제741조에 근거한 반환 청구권은 행사할 수 있다기 때문에 기읍번 지문 틀린 지문. 니은번 지문입니다. 임차인 을이 있고 임대인 갑이 이렇게 있죠. 이때 갑이 을한테 대여금 채권 가지고 있고 을이 갑한테 이제 보증금 반환 채권 가지고 있었죠. 대여금 반환 채권은 이행기가 도래했는데 아직까지 임대차 계약이 존속 중인 경우라면 보증금 반환 채권의 이행기는 도래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이랬을 때 갑 같은 경우가 상계할 수 있는가 없는가에 대해서 물으면 요게 자동 채권이고 밑에 게 수동 채권이죠. 수동 채권의 기한의 이익은 갑한테 있죠. 그럼 갑 스스로 포기하고 상계할 수 있기 때문에 니은번 지문 또 틀린 지문. 디귿번 지문입니다. 임대인 갑 같은 경우가 보증금을 안 주니까 임차인 을이 임차권 등기 명령을 신청해서 임차권 등기가 됐죠. 이렇게 임차권 등기를 했다 하여도 민법 총칙 소멸시효 중단 사유에 있는 압류 가압류의 준환 효력이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임차권 등기한 사실만 가지고 소멸시효의 진행이 중단되지는 않기 때문에 디귿번 지문 또 틀린 지문 처리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1번입니다. 임대차 계약 존속 중에 X주택에 불났죠. 근데 하재 원인이 불명이었을 경우에는 우리 판례 같은 경우는 일반 원칙에 근거해 가지고 임차인 을에게 주장 증명 책임이 있지 임대인 갑에게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따라서 임대인 갑이 주장 증명 못하는 경우라 하여도 을이 자기에게 성간주의 의무 위반에 대해 사실이 없다는 점에 대해서 을이 증명하지 못했을 경우라면 갑이 을한테 이행불능에 근거한 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다기 때문에 1번 지문은 증명 책임의 소재가 틀렸으니까 틀린 지문 처리하시면 되겠죠. 미음번 또 아주 중요한 지문인데 방금 봤던 임차권 등기 사건하고 혼동하시면 안 됩니다. 임대차 계약 종료 후에 갑이 보증금을 안 주니까 을이 동의한 건에 기초해 가지고 목적물에 대해서 계속 점유까지 하고 있었을 때는 권리위에서 잠자는 것이 아니었죠. 따라서 을 갑에 대한 보증금 반환 채권의 소멸시효는 진행하지 않기 때문에 미음번 지문 또 옳은 지문 처리하시면 되겠습니다. 23번입니다. 다음 도급이다 옳지 않은 것은 무엇입니까? 갑이 이제 X주택의 소유 권자고 을이 있고 병이 있었죠. 을이 이제 병한테 수리를 맡겼죠. 그러면 을이 도급인이고 병이 수급인이었다. 이때 민법 제203조에 근거해 가지고 비용 상환을 청구할 수 있는 비용 지출자는 을하고 병 중에 누군가라고 했을 때 결국 을이 병한테 공사대금을 주기로 한다. 즉 을이 자기 계산으로 수리를 맡겼기 때문에 을이 갑을 상대해 가지고 나머지 요건을 구비했을 때 203조에 근거해 가지고 비용 상환을 청구할 수 있는 거지 수급인 병이 아니죠. 따라서 수급인 병이 아니라 도급인 을이기 때문에 1번 지문 틀린 지문 처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24번 가시면요. 부당이득이다.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무엇입니까? 라고 했을 때 2번 지문 또 꼭 구분하자. 보증계약할 때 서면이 필요한 요식행위에 해당하지요. 근데 보증계약할 때 보증의사에 대해서 서면 작성이 없었을 경우에도 이미 이행했을 경우는 이미 보증인이 채권자에게 돈을 줬을 때는 그만이다. 더 이상 민법 제741조에 근거해 가지고 채권자에게 반환 청구권 행사할 수 없기 때문에 2번 지문 틀린 지문이고요.
3번 지문에 보시면 계약 당시에 이미 채무 이행 자체가 불가능했다 하면 원시적, 객관적, 전부불능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럼 그냥 무효죠. 따라서 채권자의 경우는 계약상 이행을 청구할 수 없고 이미 이행된 급부에 대해서 민법 제741조에 근거해가지고 반환 청구할 수 있으나 이기 때문에 3번 지문 또 틀렸다. 4번도 제가 이제 강의할 때 경매 자체가 처음부터 무효인 경우에는 부당이득의 문제가 아니고 741조의 문제고 경매 자체가 유효한데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담보 책임에 의해서 처리가 이루어진다라고 해놓고 어떤 경우에 경매가 무효이고 유효인지에 대해서 민지법을 다 공부할 수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경매 자체가 무효인 3가지의 경우에 대해서 판례를 꼭 암기를 하자라고 설명을 드렸던 부분이죠. 그래가지고 4번 지문에 보시면 강제경매 절차에서 채무자 명의의 소유권 이전 등기가 처음부터 원인 무효 등기였을 경우에는 우리 판례에 의했을 때에는 무효이므로 맞죠. 물론 판례에 대해서 비판은 많습니다. 따라서 부당이득 반환 청구에 의해서 처리할 문제인 것이지 담보 책임은 인정될 여지가 전혀 없는 것이기 때문에 4번 지문도 옳은 지문 처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24번 문제에서 4번 지문은 꼭 나머지 2개 더 있습니다. 구건물, 신건물, 집행권원 자체에 대해서 위조한 경우까지 한 번 더 꼭 확인을 해 주시고요. 마지막 25번 문제입니다. 불법행위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무엇입니까? 동업관계에 있었을 때에도 갑이 따온 일을 을한테 맡겼을 때 그 특정된 사무의 경우는 갑에게 사용자의 지위 그리고 을에게 피용자의 지위가 인정될 수가 있기 때문에 1번 지문은 당연히 옳은 지문이고요. 2번 지문은 조금 조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도급인 갑이 있고 수급인 을이 있었을 경우에 수급인 을이 친 사고에 대해서 원칙적으로 도급인 갑은요. 민법 제756조 책임을 지지 않는 게 원칙이죠. 다만 예외적으로 특정된 행위를 지휘했을 경우에는 책임이 인정된다. 다만 여기까지만 공부할 거고요. 이 특정된 행위에 대해서 지휘했을 때 책임을 지는데 그 책임의 근거가 무엇인지는 대립만 있고 명백한 답이 없기 때문에 특정된 행위에 대해서 지휘했을 때는 책임을 진다까지만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3번 지문 같은 경우도 틀리면 안 되죠. 고의로 피용자가 했을 경우에 사용자의 경우에 가실상계는 주장할 수 있고 비교할 게 사용자의 경우도 상계는 할 수가 없는데 이렇게 2개를 달리 보는 이유에 대해서 비판이 많이 있기 때문에 철저하게 비교해서 암기를 하자까지 다시 한 번 더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4번 지문 같은 경우도 구상권에 관한 부분하고 불법행위에 근거한 손해배상 청구권의 경우를 혼동하시면 안 됩니다. 따라서 공불자 사이에서의 구상권의 발생 시점, 즉 구상권의 소멸시효 진행의 기산점은 구상권자 갑이 현실적으로 피해자 A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한 때라고 하면 옳은 지문이고 불법 행위시라고 하면 틀린 지문입니다. 그래서 불법 행위시가 아니라 피해자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한 때다까지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점수에 대해서 신경 쓰지 마시고요. 틀린 내용이 있었을 경우에는 빨리 한 번 더 기본서 가지고 정리하시고 또 앞으로 열심히 공부를 쭉쭉 하시면 되겠습니다. 저도 다음 강의에서 인사드리겠습니다.